딸이 직접 적의 함정으로 걸어 들어간 거였어요. 베트남 전쟁에서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적을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행동하라는 것이죠. 타깃을 제거해. 퇴근 후 아파트 현관문을 열며 나는 한 번 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저녁 7시 30분, 평소보다 조금 늦었죠. 베트남 전쟁에서 돌아온 지 벌써 4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시간에 대한 강박은 남아 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아빠, 왔어? 거실에서 들려오는 예림이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30살 딸이 아직도 아버지를 기다리며 저녁을 함께 먹는다는 것. 참으로 고마운 일이죠. 특히 요즘 같이 바쁜 세상에서는 더욱 소중한 시간입니다. 내가 해준 거야.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보며 물었어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아빠가 좋아하는 오이 무침까지. 예림이는 사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집안일을 놓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일찍 나왔어.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거든. 예림이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설레는 듯하면서도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30년 넘게 사람을 상대해온 베트남 참전 용사의 직감으로는 좋은 소식인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니? 젓가락을 들며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예림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어요. 아빠, 나 연애하고 있어. 순간 젓가락질이 멈췄습니다. 딸의 연애 소식은 아버지에게 항상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죠. 기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특히 나 같은 홀아버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침착하게 물었지만 속으로는 여러 생각이 교차했어요. 내 딸을 누가 감히라는 보호 본능과 이제 혜림이도 자신만의 인생을 살 때가 되었다는 현실 인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3개월 전부터 회사 거래처에서 만났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야. 예림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랑에 빠진 여자의 눈빛이었어요.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어떤 사람인데? 데이비드라는 분이야. 나이는 35살이고 무역회사를 운영해. 정말 신사적이고 배려심이 많아. 데이비드. 외국 이름을 가진 한국인인 모양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흔한 일이죠.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서는 경계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아버지의 본능일까요? 아니면 오랜 전투 경험에서 나온 직감일까요? 언제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 다음 주말에 집에 모셔올게. 아빠한테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 식사를 마친 후 나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10년 전 금연했지만 오늘은 예외였어요. 딸의 연애 소식이 주는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돌아가신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이제 연애를 해요. 혼잣말이 밤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드디어 그 데이비드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후 6시에 우리 집으로 오기로 했어요. 예림이는 하루 종일 집안 청소를 하며 들떠 있었죠. 아빠,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마. 딸의 당부였지만 나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베트남 전장에서 생존하려면 사람을 정확히 판단하는 눈이 필요했거든요. 초인종이 울렸을 때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현관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예의 바른 톤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완벽한 발음, 너무 정중한 인사였죠. 마치 연습한 것처럼 말이에요. 아빠. 데이비드야. 예림이가 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키는 180cm 정도, 단정한 정장 차림에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겉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신사였어요. 하지만 악수를 나누는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의 악력이 생각보다 강했거든요. 사무직 사람의 손이 아니었죠. 예림 씨로부터 아버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셨다고요? 데이비드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대단하십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신 영웅이시네요. 칭찬 같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마치 나를 분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투에서 적의 실력을 가늠하는 그런 시선이었죠.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림이가 정성껏 준비한 갈비찜과 여러 반찬들. 데이비드는 능숙하게 젓가락을 사용했어요. 무역회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주로 동남아시아와 거래합니다. 전자제품이나 의료기기 수출이 주요 업무예요. 대답은 유창했지만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회사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직원이 2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입니다. 이번에도 애매한 답변이었어요. 베트남에서 적의 정보를 캐낼 때와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정보를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예림이를 어디서 처음 만났죠? 저희 회사와 예림 씨 회사가 거래를 하게 되면서요. 첫인상이 너무 좋아서 용기를 내어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그때 예림이가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하지만 나는 데이비드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특유의 긴장감이었죠. 가족은 어떻게 되시나요? 부모님은 미국에 계시고 형제는 없습니다. 또다시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였어요. 마치 의도적으로 연락을 차단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데이비드가 화장실에 간 사이 나는 그가 놓고 간 휴대폰을 살짝 확인했습니다. 화면 보호기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긴급 연락처는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등록된 연락처가 5개밖에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사업가라면 수백 개는 있어야 할 텐데 말이죠. 그날 밤 데이비드가 돌아간 후 예림이가 물었습니다. 어때, 아빠? 괜찮은 사람이지?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 의심이 기우였기를 바랐거든요. 좋은 사람 같아. 다만 뭐,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걱정돼. 예림이는 웃으며 내 걱정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오랜 전투 경험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 그것은 베트남 정글에서 내 목숨을 구해준
소중한 능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오랜 친구 상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함께 베트남 전쟁을 치른 전우이자 지금은 보안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죠. 상훈아, 조사해줄 일이 하나 있어. 무슨 일인데? 우리 혜림이 남자친구 말이야. 전화기 너머로 상훈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사위감을 검증하는 날이 왔구나. 하지만 내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농담이 아니야. 뭔가 이상해. 상훈이도 곧 분위기를 파악했습니다. 40년 전후의 직감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알았다. 이름이 뭐라고? 데이비드 김. 며칠 후 상훈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심각했어요. 철수야, 만나서 얘기하자. 뭔가 발견한 거야. 전화로는 곤란해. 지금 당장 만나자. 상훈이의 보안업체 사무실에서 만난 우리는 조용한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그가 건넨 서류를 보는 순간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데이비드 김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 무슨 뜻이야? 주민등록번호는 있지만 그 이전 기록이 전혀 없어. 마치 3년 전에 갑자기 나타난 것 같다고. 서류를 넘기며 상훈이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이거야. 사진 한 장을 꺼내며 보여줬어요. 이 사람이 데이비드 김 맞지? 맞아. 그런데 이 사람 이름이 마이클 정이야. 2년 전 부산에서 활동했던 기록이 있어.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명을 쓰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예림이한테 말해야 할까? 아직은 아니야. 더 조사가 필요해. 하지만 나는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 딸을 노리는 정체불명의 남자,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는 비밀, 베트남 전쟁에서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적을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행동하라는 것이죠. 일주일 후 나는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상훈이와 함께 데이비드가 다닌다는 무역회사를 찾아갔어요. 강남의 한 오피스텔 건물이었는데 정작 그 층에는 다른 회사들만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이 주소라고 했는데 상훈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우리는 건물관리사무소에 문의했습니다. 데이비드 김이라는 분이 운영하는 무역회사요. 여기에는 그런 회사 없는데요. 관리소장의 말에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거짓 정보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데이비드는 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며칠 후 혜림이와 저녁을 먹던 중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빠, 데이비드가 결혼 얘기를 꺼냈어.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어요. 벌써. 나이도 있고 서로 마음이 맞으니까 빨리 가정을 꾸리자고. 베트남에서 급작스러운 적의 공격을 받을 때와 같은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뭔가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예림아, 조금 더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왜? 데이비드가 마음에 안 들어? 딸의 눈빛에서 실망감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도 없이 딸의 행복을 망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상훈이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철수야, 큰일 났어. 지금 당장 와. 보안업체 사무실로 달려간 나는 상훈이의 심각한 표정을 마주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떠 있었어요. 이 사진들 봐. 화면에 나타난 건 데이비드의 사진이었지만 각각 다른 이름으로 활동했던 기록들이었습니다. 마이클 정, 제임스 박, 토니 이 남자가 적어도 6개의 가명을 사용했어. 6개. 그것도 최근 5년간의 기록만이야. 상훈이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거야. 화면에 나타난 것은 신문 기사였어요. 젊은 여성 사업가, 보험금 사기 피해로 자살. 기사 속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예림이와 놀랍도록 닮은 여성이었거든요. 이 여자가 2년 전 부산에서 마이클 정과 교제했던 제니퍼 박이야. 그래서 보험금 10억 원을 노린 국제 사기 조직에게 당했다고 해. 내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상황을 정리해봤어요. 가명을 사용하는 정체불명의 남자, 외모가 비슷한 여성들을 노리는 패턴, 그리고 거액의 보험금. 이 조직이 혜림이를 노리고 있는 거야. 상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높아. 예림이 회사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알고 있지. 맞는 말이었어요. 예림이는 젊은 나이에 사업을 성공시켜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국제보험 사기 조직에게는 완벽한 타깃이었죠. 경찰에 신고해야 해. 증거가 부족해. 아직은 추정일 뿐이라고. 그렇다면 내가 직접 나서야 했습니다. 베트남 정글에서 그랬듯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상훈아, 우리가 직접 조사하자. 위험할 수 있어. 그럼 어쩌라고? 내 딸을 그냥 당하고만 있으라고? 상훈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40년 전 베트남에서 함께 싸웠던 그때의 눈빛이었어요. 알았어. 동욱이도 불러야겠다. 동욱이는 우리의 또 다른 전우였습니다. 지금은 IT 전문가로 일하고 있었죠. 3명이면 충분할까? 우리가 누군데? 베트남에서 sal아남은 사람들이잖아. 그날 밤 우리는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먼저 데이비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그의 진짜 정체와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혜림이를 보호하면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적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전문 사기 조직이라면 상당한 실력을 갖췄을 테니까요. 철수야, 이번 일 제대로 힘들 것 같아. 그래도 해야지. 내 딸인데. 상훈이가 내 어깨를 툭 쳤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함께 할 테니까 걱정 마. 그 순간 베트남에서 함께 죽을 고비를 넘겼던 전우애가 되살아났어요. 40년이 흘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였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죠. 내 딸과 그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획은 예상보다 빨리 차질을 빚었습니다. 사흘 후 혜림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빠, 큰일 났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회사 계좌에서 돈이 모두 사라졌어. 70억 원이 한순간에 증발한 거야. 전화를 받고 있던 내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어디 있니? 경찰서야. 수사관들이 계속 질문하고 있어. 내가 지금 간다. 경찰서로 향하는 길에 상훈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훈아, 시작됐어. 뭐가? 예림이 회사 돈이 사라졌다고. 상훈이의 목소리도 긴장됐어요. 역시 그랬구나. 전형적인 수법이야. 경찰서 조사실에서 만난 혜림이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설명해 줬어요. 해외 송금으로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추적이 매우 어려울 것 같아요. 범인에 대한 단서는 있나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내부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때 혜림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데이비드가 어제 회사에 왔었는데 내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무슨 일로? 프로젝트 관련 서류를 확인한다고 잠깐 혼자 사무실에 있었어. 수사관에게 데이비드에 대해 말하려 했지만 게리미가 먼저 막았습니다. 아빠, 설마 데이비드를 의심하는 거야? 예림아, 믿을 수 없어. 데이비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딸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나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혜림이는 말을 잃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사업이 하루 만에 무너진 충격이었죠. 아빠,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베트남에서 전우가 죽어갈 때 느꼈던 무력감이 다시 밀려왔어요. 괜찮다. 아빠가 있잖아. 하지만 위로의 말도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상훈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철수야, 데이비드가 사라졌어. 뭐라고? 아파트도 비어있고 휴대폰도 꺼져 있어. 완전히 잠적한 것 같아.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벌어지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예림이가 믿을 수밖에 없겠네. 하지만 예림이의 반응은 달랐어요. 분명히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데이비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사랑의 눈이 먼 딸을 보며 나는 절망했습니다. 적이 이미 딸의 마음까지 빼앗아간 거였죠. 며칠 후 더욱 끔찍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동욱이가 해킹을 통해 발견한 자료였어요. 형, 이거 봐봐. 컴퓨터 화면에는 국제보험 사기 조직의 내부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내용을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타깃 강혜림, 예상 수익 15억 원, 단계 1 접근 및 신뢰 구축 완료, 단계 2 자산 파악 및 이전 진행 중, 단계 3 보험금 수령을 위한 최종 작업 대기. 마지막 줄을 읽고 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최종 작업이 뭐야? 동욱이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보통 이런 조직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상훈이가 대신 답했습니다. 타깃을 제거해. 제거. 그 단어가 내 뇌리에 박혔습니다. 내 딸을 죽이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지금 혜림이는 어디 있어?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걸었지만 계속 무응답이었어요. 상훈아, 차 가져와. 우리는 혜림이의 아파트로 급히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웃에게 물어보니 낯선 남자와 함께 나갔다고 했습니다. 데이비드 같은 남자였어요. 예림 씨가 기뻐하며 따라갔거든요. 내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딸이 직접 적의 함정으로 걸어 들어간 거였어요. 철수야, 진정해. 상훈이가 내 어깨를 잡았지만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40년 전 베트남에서도 이런 절망감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전쟁에서는 적이 누군지라도 알았는데 지금은 딸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겠거든요. 그때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혜림이었어요. 아빠, 데이비드와 함께 여행 가요. 며칠 연락 안 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자를 딸이 보낸 게 아니라는 것을. 예림이라면 절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거든요. 상훈아, 이제 정말로 시간이 없어. 우리가 찾아낼 거야. 하지만 과연 간에 맞을까요? 국제 조직을 상대로 한 우리 3명의 노인이 내 딸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절망 속에서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림이는 내 마지막 가족이었거든요. 그날 밤 우리 3명은 상훈이의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베트남에서 함께 작전을 펼쳤던 것처럼 이번에도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했어요. 일단 감정을 배제하고 냉정하게 생각하자. 상훈이가 화이트보드에 알고 있는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데이비드의 가명들, 조직의 활동 패턴, 그리고 예림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까지. 동우가 기술적으로 추적할 방법은 없을까? 예림이 휴대폰 GPS는 이미 꺼져 있어.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 기록을 해킹해보겠어. 우리는 밤을 새워가며 단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경 드디어 실마리를 발견했어요. 형들, 이거 봐. 동욱이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예림이 신용카드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한 기록이 있어. 인천 방향으로 가고 있어. 인천이면 항구나 공항이겠네. 상훈이의 추측이 맞았습니다. 조직이 예림이를 해외로 빼돌리려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없어. 지금 출발하자. 우리는 급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상훈이가 운전을 맡고 나와 동욱이는 계속 정보를 분석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나는 베트남에서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적에게 포로로 잡혀간 전우를 구하기 위해 정글을 헤맸던 그날들을. 그때도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시간은 흘러가는데 단서는 부족하고 포기하고 싶은 절망감과 끝까지 해내야 한다는 의지가 교차하는 상황이었죠. 철수야, 휴대폰 꺼내봐. 상훈이의 말에 휴대폰을 확인했더니 예림이에게서 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걱정 마세요. 데이비드와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문자 끝에 작은 점이 하나 더 찍혀 있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패턴이었죠. 동우가 이 문자 분석해봐. 뭔가 있다는 거야.
동욱이가 노트북으로 문자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어? 이상해. 이 문자는 인천이 아니라 서울에서 발송됐어. 서울. 맞아. 그것도 강남 쪽에서. 우리는 급히 방향을 바꿨습니다. 인천으로 가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서울에 숨어 있었던 거였어요. 교묘한 속임수였죠. 역시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동욱이가 계속 해킹을 시도한 결과 조직의 임시 거점을 발견했습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이었어요. 여기가 맞는 것 같아. 건물 앞에 도착한 우리는 정찰을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배운 잠입 기술이 40년 만에 다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집 2층에 불이 켜져 있어. 상훈이가 망원경으로 확인했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게 보여. 예림일까?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가능성이 높아. 우리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정면 돌파는 위험하니까 비상계단을 이용해서 접근하기로 했어요. 무기는 어떻게 하지? 내가 준비한 게 있어. 상훈이가 트렁크에서 가방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테이저건과 최루 스프레이, 그리고 밧줄 등이 들어있었어요. 보안업체 장비들이야. 합법적인 거니까 걱정 마. 하지만 내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경찰에 신고해둘까? 증거가 부족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 결국 우리끼리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그랬듯이 전우들끼리 의지하며 헤쳐나가는 거였죠. 비상계단을 조용히 올라가면서 나는 기도했습니다. 예림이가 무사하기를, 그리고 우리가 성공하기를. 집 2층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1205호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저기가 맞는 것 같아. 상훈이가 문에 귀를 대고 안쪽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대화 소리가 들려. 남자 2명인 것 같고, 예림이 목소리는 잘 안 들려. 하지만 여자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 우리는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통신장비 확인, 비상계획 점검, 그리고 각자의 역할 분담까지. 마치 40년 전 베트남 정글에서 적진에 침투하기 전 그 순간 같았어요. 준비됐어. 응. 그럼 시작하자. 상훈이가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어요. 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안쪽 상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는 2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고, 안쪽 방에서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림이었습니다. 아빠를 믿지 않았던 게 후회돼. 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4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전사의 본능이 깨어났어요. 적진 한가운데서 전우를 구해내야 했던 그때처럼 이번에는 내 딸을 구해내야 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상훈이와 동욱이는 거실의 남자들을 제압하고 나는 혜림이가 있는 방으로 돌진했어요. 움직이지 마. 상훈이의 외침과 함께 테이저건이 작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방문을 벌컥 열었어요.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예림이가 의자에 묶여 있었고, 데이비드가 그녀 뒤에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 발짝만 더 오면 딸이 위험해질 거야. 데이비드의 목소리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냉정하고 잔인한 톤이었습니다. 완벽했던 가면이 마침내 벗겨진 거였죠. 아빠, 예림이가 나를 보며 울었습니다.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지만 눈빛만으로도 그녀의 심정을 알 수 있었어요.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아빠에 대한 믿음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나를 놔줘. 원하는 게 뭐야? 돈이지. 당연히 15억이면 충분해. 15억을 주면 예림이를 놓아주겠다는 거냐? 데이비드가 비웃었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어. 이 게임은 이미 끝났다고. 그때 거실에서 상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철수야, 조심해. 뒤돌아보니 또 다른 남자가 권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외국인이었어요. 빅터가 왔구나. 데이비드가 그 남자를 부르는 이름을 들으니 심장이 뛰었습니다. 조직의 보스였던 거예요. 마이클, 일이 너무 복잡해졌어. 빅터가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계획을 변경해야겠다. 무슨 계획? 원래는 사고로 위장할 예정이었는데, 이제 그럴 수 없지. 빅터의 시선이 나를 향했어요. 차가운 살인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영웅이라고 들었는데, 과연 얼마나 강한지 보자.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단순한 보험사 기범이 아니라는 것을, 훨씬 더 큰 조직의 일부라는 걸 말이에요. 상훈아, 동우가, 내가 외치자 거실에서 두 친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빅터의 총구가 이미 우리를 향하고 있었어요. 40년 전 베트남에서 함께 싸웠다고 빅터가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이제는 다 늙은 할아버지들인데, 하지만 그는 실수를 했습니다. 베트남 참전 용사들을 과소평가한 거였어요. 상훈이가 빠르게 최루 스프레이를 뿌렸고, 동욱이는 전자교란기를 작동시켰습니다. 그 틈에 나는 데이비드에게 달려들었어요. 40년 만에 다시 살아난 전투 본능이었죠. 아야, 데이비드가 주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나는 재빨리 예림이의 밧줄을 풀어줬어요. 괜찮니? 아빠, 무서웠어.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빅터가 총을 다시 겨누고 있었거든요. 모두 움직이지 마. 그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 특공대가 들어온 거예요. 경찰이다. 무기를 내려놓아. 빅터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동욱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GPS 추적기를 미리 설치해뒀거든. 베트남에서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항상 백업 플랜을 준비하라는. 경찰이 빅터와 데이비드를 체포하는 동안 나는 예림이를 꼭 안아줬어요. 아빠, 미안해. 아빠 말을 듣지 않아서. 괜찮다. 중요한 건 내가 무사한 거야. 하지만 그때 빅터가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경찰의 재질을 뿌리치고 혜림이를 향해 달려든 거예요. 모두 함께 죽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베트남에서 수백 번 겪었던 상황이었어요.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게리미를 보호했습니다. 빅터의 주먹이 내 등을 강타했지만 딸은 안전했어요. 경찰이 빅터를 완전히 제압한 후에야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빠, 괜찮아. 괜찮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베트남에서 받은 상처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상훈이가 말했습니다. 철수야, 우리 해냈다. 아, 응, 정말 고마워. 40년 전 전우들과 함께 싸웠던 그때처럼 이번에도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게리미가 무사하다는 것이었어요. 내 마지막 가족을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의 조사는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빅터와 데이비드가 속한 조직의 규모가 상상 이상으로 컸거든요. 담당 수사관이 설명해준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이들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보험사기 조직입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혔죠. 그럼 혜림이만 노린 게 아니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미 한국에서만 10여 명의 피해자가 있었어요. 수사관이 보여준 자료에는 끔찍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을 노려 거액의 보험에 가입시킨 후 사고로 위장해 살해하는 수법이었어요. 제니퍼, 박도 그들의 피해자였군요. 아, 네. 그뿐만 아니라 앨리슨 리, 사라 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희생자들의 사진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모두 혜림이와 비슷한 나이의 젊은 여성들이었거든요. 만약 우리가 늦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내 딸도 그들과 같은 운명을 맞았을 테니까요.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동욱이가 해킹을 통해 발견한 조직의 전체 구조였어요. 이거 봐. 이들이 단순한 보험사 기범이 아니야. 컴퓨터 화면에는 복잡한 조직도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를 아우르는 거대한 네트워크였어요. 각 나라마다 지부가 있고 수법도 조금씩 다르더라고. 다른 수법이라니. 한국에서는 주로 보험 사기였지만 일본에서는 부동산 사기, 중국에서는 투자 사기를 주로 했어. 그들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라별로 다른 수법을 사용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던 거였죠. 그런데 우리가 이들을 잡으면서 전체 조직이 무너지기 시작했어. 수사관도 흥분한 표정이었습니다. 빅터가 조직의 아시아 총책이었거든요. 그의 체포로 다른 나라 수사기관들도 일제히 움직이고 있어요. 일주일 후 뉴스에서 관련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국제보험사기 조직 일망타진, 한국인 피해자만 수십억 원 규모. 뉴스를 보던 혜림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아빠, 미안해. 아빠를 믿지 않아서. 괜찮다.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아빠의 직감이 맞았잖아. 베트남에서 배운 것 중 하나가 직감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전장에서 직감을 무시하면 죽음으로 이어지거든요. 앞으로는 아빠 말을 더 들을게. 예림이의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딸에게 평생 남을 수도 있으니까요.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워낙 확실한 증거가 많았거든요. 빅터는 무기징역, 데이비드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어요. 다른 조직원들도 모두 중형을 받았습니다. 재판정에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봤을 때도 후회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냉혈한 범죄자들이었던 거죠. 저들이 감옥에서 평생 썩었으면 좋겠어. 상훈이의 말에 동욱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다 잡았네. 하지만 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우리가 조직을 잡긴 했지만 이미 희생된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거든요. 제니퍼, 박, 앨리슨, 리, 사라, 최. 그들의 가족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며칠 후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제니퍼, 박의 어머니였어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딸의 원수를 갚아주셔서 죄송합니다. 더 일찍 알았다면. 아니에요. 충분히 잘하셨어요.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차례로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감사하다는 말을 했지만 나는 죄송한 마음뿐이었어요. 내 딸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상처를 건드린 것 같았거든요. 아빠, 너무 자책하지 마. 예림이가 나를 위로했습니다. 아빠가 없었다면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을 거야.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조직을 잡지 못했다면 더 많은 희생자가 생겼을 테니까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의 무거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후유증과 비슷한 감정이었죠. 6개월이 흘렸습니다. 예림이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보안 컨설팅 회사였습니다. 아빠 덕분에 진짜 중요한 일이 뭔지 알게 됐어. 딸의 말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더 성숙해진 것 같았거든요. 상훈이와 동욱이도 예림이의 사업을 도왔어요. 우리 3명의 베트남 참전 용사가 젊은 세대를 위해 일하는 거였죠. 철수야, 이거 보람 있다. 상훈이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아. 우리는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새로운 사기 수법들을 연구했어요. 예림이가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교육도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순진해. 동욱이의 말에 나도 공감했습니다. 우리 때는 의심부터 했는데 요즘은 너무 쉽게 믿어. 하지만 그것도 나름의 장점이 있었어요. 사람을 쉽게 믿는다는 것은 마음이 따뜻하다는 뜻이거든요. 문제는 그런 선량함을 악용하는 사람들이었죠. 어느 날 혜림이가 특별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아빠, 국가에서 표창을 준다고 해. 아, 표창. 국제 범죄 조직을 검거하는 데 기여했다고. 나는 표창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딸과의 더 깊어진 신뢰, 그리고
전우들과의 우정이었죠. 표창식 당일 많은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 경찰관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이 상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나는 진심을 말했어요. 진짜 영웅은 이미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과 그들을 끝까지 믿어준 가족들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예림이가 내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영웅이 맞아. 내 영웅이야.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딸에게 영웅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니, 이보다 큰 보상이 또 있을까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40년 전 베트남에서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는 나라를 위해 싸웠다면 이번에는 가족을 위해 싸웠죠. 시대는 바뀌었지만 싸워야 할 이유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잘 키웠죠? 하늘에 계신 아내에게 말을 걸었어요. 밤바람이 살짝 불었는데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예림이와 함께 전국을 돌며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하기로 했어요. 더 많은 사람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돕는 일이었죠. 아빠, 이제 정말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었는데. 괜찮아. 아빠는 쉬고 있으면 오히려 답답해. 베트남 참전 용사로서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세대를 지키는 일이었죠. 상훈이와 동욱이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예림이도 결혼 생각은 당분간 접어두고 사업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이번 일로 남자를 보는 눈이 생겼어. 그래? 어떤? 아빠처럼 진실한 사람만 만날 거야. 딸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버지로서 최고의 칭찬이었거든요. 며칠 후 제니퍼, 박의 어머니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딸의 추모식에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나는 상훈이, 동욱이와 함께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만났어요. 모두들 슬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니퍼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그분의 말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 고마워하고 있을 거예요. 추모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예림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 그래. 비록 늦었지만 정의는 실현됐으니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예림이가 갑자기 나를 꼭 안았어요. 아빠, 사랑해. 나도 사랑한다. 딸, 40년간 홀로 키운 딸, 그리고 함께 이겨낸 시련. 이제는 정말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살아남은 것도, 딸을 무사히 키운 것도, 그리고 이번 일을 해결한 것도 모두 기적이었어요. 앞으로도 그런 기적들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